북동특 땅끝 국경 최전방에서 어려움 속에 자신의 존재를 알리게 된 이순신의 이름은 그 후 조정 대신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임진왜란 발생 3년 전인 1589년 선조 22년, 드러나지 않은 인재를 찾아내 서열에 관계없이 특채하고자 하여 조정 대신들에게 청가할 것을 말하니 우의정 이사내와 병조판서 정연씨는 이순신을 적어 추천했는데요. 그 선조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를 임명하며 인물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명하면서 이경록과 이순신을 채용할 것임을 말하는데요. 이해 이순신은 정읍 현감이 됩니다. 이듬해인 1590년에는 중삼품의 만포 첨사에 임명되지만 중육품의 현감에서 갑자기 품계를 뛰어넘음에 강간들이 반대하니 무산되는데요. 녹던도에서의 여진족 칭입으로 백의종군하면서 중사품의 만호에서 강등되었던 탓에 다시 직위를 거슬러 올라오던 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해가 바뀌고 임진왜란 발발 1년 전인 1591년 선조 24년 2월 사관원에서 아래입니다. 전라 좌수사 옥류는 수령으로 재직 중 평가 점수가 최하위였는데 반년도 채 되지 않은 터에 품계를 뛰어넘어 좌수사로 임명하시니 게을리 한 자는 내쫓고 열심히 한 자에게는 상을 준다는 뜻에 맞지 않아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하건대 받고 임명하도록 하시고 나이가 적고 무예와 지략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여 보내소서. 선조가 온균을 전라 좌수사로 임명하니 사관원에서 온균의 전직 수행 시 고가 점수가 하위로 평가되었음을 이유로 제동 걸고 나선 것인데요. 선조는 그에 따르고 며칠 후 다시 명합니다. 진도군수 이순신을 품계를 뛰어넘어 전라 좌수사에 임명하라. 전라 좌수사에 먼저 제수되었던 온균이 갈리고 그 자리에 정사품의 진도군수에서 정삼품의 좌수사로 이순신이 임명된 것입니다. 이순신에게 있어 온균과의 악연이 시작된 경우였을지도 모를 일인데요. 이순신보다 5년 먼저 세상에 태어난 온균은 그만큼 관직 진출에 있어서도 선배였습니다. 이때에 이르러 이순신의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신망이 커지고 청가가 잇따르게 되었고 정읍 현감에서 진도 군수가 되어 자리를 옮기기도 전에 가리포 첨사로 임명되었다가 곧이어 전라 좌수사가 된 것입니다. 온균이 51세, 이순신이 46세 때입니다. 각도를 둘로 나누었을 때 왼쪽을 좌도, 오른쪽을 우도라 하여 각각의 본부를 전라 좌수용, 전라 우수용, 경상 좌수용, 경상 우수용이라고 했습니다. 선조가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임명하자 곧이어 사관원에서 아래입니다. 전라 좌수사 이순신은 현감으로 군수가 되어 아직 부임하지도 않았는데 품계를 뛰어넘어 세례의 관직을 제수하시니 비록 쓰일만한 사람이 없는 탓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청하건대 명을 거두소서. 이순신의 경우가 그러한 것은 나 역시 알고 있다. 그러나 합당한 인물이 부족한 지금과 같은 때에는 일상의 관례를 따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순신이면 좋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니 굳이 관직의 고하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이순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이상 논하지 말라. 아직 논하지 말라는 선조의 명이 있었음에도 사관원에서 다시 아릅니다. 이순신은 여러 관직 경험이 미천하여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적합한 인물이 없다 한들 어찌 현감을 갑자기 좌수사로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유행을 얻는 일이 한 번 열리게 되면 앞으로의 폐단을 막기 어려우니 빠르게 명하여 바꾸소서. 이순신을 바꿀 수 있으면 어찌 바꾸지 않겠는가? 바꿀 수 없다. 먼저 전라 좌수사로 임명되었다가 밀려난 온균은 1년 후 임진왜란 발발 3개월 전에 경상 우수사에 제수됩니다. 이 시기 일본에서는 이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고 일본에서의 봉건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호시탐탐 조선을 침범할 기회를 엿보는 상황이었는데요. 내부 정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다이묘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봉건 영토의 확충이 필요하였고 중국과 대등한 무역 관계를 형성하면서 대륙으로의 세력 확장을 도모하기 위한 중간 지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조선 침략은 필수적인 것이었는데요. 정면가도
중국을 정벌하고자 하니 조선의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은 기만술이고 겉으로 내세운 허식의 명분일 뿐이었는데요. 실제 목적은 이미 당시에 조선을 식민지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조선을 침략한 왜적은 한반도와 요동을 거쳐 중국 심장부까지 이동하기에는 부적합한 보병 위주의 편성이었는데요. 더군다나 중국을 침범하고자 한다면 해상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왜군의 규모와 준비는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서는 충분했지만 조선을 거쳐 중국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평양과 함경도에 이르기까지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갔지만 이순신이 남해의 제해군을 장악하자 물자의 보급과 수송로가 차단되어 더 이상 어쩌지 못하고 흔들리고 말았던 것인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대마도주를 앞세워 여러 차례 조선으로 보내 양국 간의 교류를 요구하며 압박해왔지만 실상은 노골적인 군사적 침략을 목적으로 한 명분 쌓기용의 협박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조선에서는 임진란 발발 3년 전인 1589년 10월 낙향왕 정여립이 진안 죽도에 근거를 두고 신분을 막론한 대동계를 조직하여 모반을 계획했다는 기축 옥사가 발생해 분당을 이룬 동인과 서인 간의 대립은 극렬하게 첨예화하며 부딪혔고 1591년 5월 3년에 걸쳐 20여 개월을 끌며 벌어져 온 이 옥사로 특히 전라도를 중심으로 수백 명 이상이 유배되고 1000명 이상의 동인과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대혼란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일본으로의 통신사 파견을 망설이면서 결정하지 못하다 1590년 3월이 되어서야 마침내 황윤기를 정사, 김성희를 부사로 허성을 서장관으로 삼아 일본 내 실정을 탐지하기 위한 통신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황윤길은 서인, 김성일은 동인, 허성도 동인이었습니다. 이순신이 전라 자수사가 된 다음 달인 1591년 3월이 되어서야 돌아온 이들 중 서인인 정사 황윤길은 반드시 왜국이 침략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왜국을 얕잡아본 동인인 부사 김성일은 그러한 낌새를 보지 못했다고 말해 나라의 존망을 두고도 동인과 서인의 분당은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각성할 줄 모르고 안일함을 추구한 선조와 조선 조정은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것이라는 김성일의 말을 들어 그나마 전란에 대비하고자 성을 축조하던 것마저 그만두게 합니다. 황무공 이순신은 전라 자수사가 되어 부임한 후 10개월이 지난 1592년 1월 1일부터 우리에게는 난중 일기로 익숙한 진중 일기를 작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속에서 이순신은 한 인간으로서 가지게 되는 소소한 감정, 진중 생활 속의 애환, 어머니와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 온기누리 일에 겪어가는 고충과 분노, 전장에 임하는 각오, 힘없는 나라 장수로서의 분통 터지는 마음 등을 말합니다. 이 진중일기는 임진왜란 마지막 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기 이틀 전인 1598년 11월 17일을 끝으로 더 이상 기록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기록인 1592년 1월 1일 이순신은 적습니다. 동이트고 아우 우신과 조카 봉, 아들 회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만 어머니와 떨어져 남쪽에서 설을 다시 맞이하니 그리운 마음 누를 길이 없다. 조카 봉은 둘째 형의 큰아들인데요. 이순신의 두 형 이희신, 이효신은 일찍이 사망했고 조카와 아들들은 전란 중에 이순신의 지척에서 종군합니다. 큰형에게는 이내, 이분, 이변, 이완의 네 아들이 작은 형에게는 이봉, 이해 두 아들이 있었으며 이순신은 부인 방씨와의 사이에서 이회, 이울, 이염 세 아들을 두었는데 그중 막내 아들 이염은 충남 아산 본가에 남아 가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부하 장수와 관리들에게 엄정한 공직관을 갖출 것을 강조했는데요. 공무를 처리하는 틈틈이 화를 쏘며 자신을 돌아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전라 좌수영은 순천도읍, 흥양현, 광양현, 나강군, 보성군 등 육지 5강과 사도진, 여도진, 녹도진, 방답진, 발포진 등 바다에 있는 방어 요충지 5포를 관할했는데요. 전란에 대비해 각 진영의 중보수를 감독하고 군사들의 기강을 다잡아가던 중에
전라도 순찰사 이광이 서신을 받아든 이순신은 적습니다. 전라도 순찰사 이광은 백의종군 중인 이순신이 함경도에서 내려와 있을 때 그런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청거하여 자신의 조방장으로 삼아 함께 지내기도 했습니다. 순찰사의 서신을 받아보니 뇌물을 많이 받은 통역관들이 중국 조정에 거짓된 일을 알려 군사를 청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것만이 아니라 중국이 조선과 일본이 다른 뜻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까지 했으니 그 흉측하고 폐악스러움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통역관들이 이미 잡혔다고는 하지만 회개하고 원통함은 누를 길이 없다. 임진란이 발발하기 2개월여 전의 일인데요. 침략하기 전에 조선과 명나라 사이를 이간하려 한 일본이 먼저 반관계를 획책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일본의 조선 침략은 분명한 사실이 되어 그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조선 조정은 눈과 귀를 막아버린 상태였는데요. 1592년 2월 19일 이순신은 전라 자수영 관할 중 수군 지역인 오포에 전란 준비 상태를 순찰하기 위한 길을 나섭니다. 상황을 살피기 위해 백야곶 간목간이 있는 곳에 다다르니 승평부사 권준이 그의 동생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비온 다음 산에는 진달래가 만발하니 그 풍광의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날 저물녘에 이목구미에 도착해 배를 타고 여도에 이르니 흥양 현감과 여도 공간이 마주 나와 있었다. 방비 상태를 점검하고 살펴보았다. 곳은 바다 쪽으로 쭉 뻗어있는 육지를 가리키는데요. 간목가는 목장일을 맡아보던 종육품의 무관배슬이고 당시 백야곳에는 군마를 기르던 목장이 있어 이순신은 그 상태를 살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순신이 백야곳에 도착한 날은 양력으로 4월 1일로 남녘에는 봄 기운이 완연해져 봄비가 내린 후 산에 흐드러지게 피어오른 진달래와 개나리 등을 바라보면서 바다와 산과 꽃이 어우러지는 풍경에 깊은 감흥을 느낀 것입니다. 이순신의 진중일기에서는 이목구미, 화중구미, 온두구미, 구정구미 등 구미가 붙은 지명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다로 뻗어나 있는 두 곳 사이에 형성된 폭우를 가리키는 지명입니다. 전라 자수영 관할에 속하는 주요 해양 거점에 대한 순찰에 나선 이순신은 첫날 밤을 여도에서 보내고 아침이 되어 다시 상황 점검에 나섭니다. 아침에 모든 방비 태세와 전선들을 살펴보니 모두 새로 만들었고 무기들 또한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다. 늦게 출발해 흥양으로 가는 길에 좌우의 산에 피어있는 꽃들, 여기저기서 향기를 전해오는 들꽃과 푸른 풀잎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이다. 전설 속에 신선이 사는 섬이 있었다고 하더니 바로 이런 경치였으리라. 전란을 대비한 준비 상태를 점검하는 수장으로서의 엄숙한 자세 속에 누구에게도 내보일 수 없는 그동안의 공허한 마음을 주변의 풍광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기운을 돋우고 있는 것인데요. 다음날 공모를 마친 이순신은 흥양현감 배흥입 등과 더불어 활을 쏜 후 조방장 정걸, 능선 현령 황숙도, 배수리과 함께 배흥입이 베푼 술자리에 모여 술잔을 나누다 늦은 밤이 되어 헤어집니다. 그러는 사이 수하를 불러 일을 시켰던 삼반 하인들에게도 술을 나누어 주게 하여 마시게 합니다. 삼반 하인은 군에 속한 노비나 관하에서 잡다한 일을 하던 사람을 가리키는데요. 관직이 고하에 관계없이 사람 대하기를 마음으로 했던 충무궁 이순신은 하인들을 대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루는 맏아들 이회가 하인에게 매를 대니 이순신은 아들을 한쪽으로 불러 세워놓고 그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훈계하기도 했는데요. 오랜만에 뜻깊은 사람들과 한자리를 마련하여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입니다. 이순신은 이들과 보낸 시간을 매우 소중하고 기뻤다고 표현했는데요. 흥양현감 배흥립은 이순신이 휘하에서 각 해전에 참여하여 여러 번 큰 공을 세웠으며 배수립은 배흥립의 동생입니다. 능성현령 황숙도는 이순신이 무과에 급제한 해에 문과에 급제하여 교분을 유지하는 사이였습니다. 이날 함께 술자리를 한 사람 중 조방장 정글은 나이가 특히 많았음에도 그 기계가 전혀 힘을 잃지 않았던 사람인데 조방장은 경험과 무죄가 있는 수령 중에 임명하여 주장을 도와 주요 방어지를 지키도록 하거나
유사시 조정에서 임명하여 일정한 품계를 주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 직책입니다. 중종 5년에는 외선들이 가덕도를 침범했을 때 수군 절도사를 지낸 이종희와 김현순을 조방장으로 삼아 방비하기도 했고 의병장 곽재우 등도 조방장 직함이었습니다. 이렇듯 조방장은 지략과 무죄가 있는 무장에게 별도의 관직으로 부여되었던 직책이었습니다. 충무국 이순신 또한 녹돈도의 일로 백의정군 하다 내려와 한때 전라감사 이광이 조방장이 되어 지내기도 했는데요. 1594년 선조 27년 늦은 가을로 겨울의 기운이 스며드는 시기에 선조가 전장의 장수들에게 모표로 만든 방한구를 나누어 주고자 하니 비변사에서 아릅니다. 이미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2년 6개월여가 지나가던 때입니다. 외란이 발생하기 전 관할 순찰에 나선 이순신이 여도에서 조방장 정걸 등과 즐거운 술자리를 함께한 후 2년 4개월여 지난 때입니다. 각처의 바다와 육지에 있는 여러 장수가 눈빛 속에 고생해온 것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수군에서는 통제사 이순신, 경상우수사 옹견, 경상자수사 이수일, 전라우수사 이혁기, 충청수사 이순신이 각도의 주장이니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육군에서는 도원수 곤율, 순변사 이빈, 경상병마절도사 고원백, 김응석, 방어사 고능수, 전라병마절도사 이시원에게 내려주심이 옳을 듯합니다. 더불어 전 수사 정거리 80세가 되었음에도 나란일에 힘을 다하고자 하여 아직도 한산도 진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도 은사를 내리신다면 군사들의 마음이 반드시 감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남 고흥에서 태어난 정글은 이순신보다 31세가 위인데요. 관직에 있어서도 대선배인 정글은 이순신이 태어나기 1년 전인 1544년에 묵과에 급제하여 을묘 예배 때 남도포 만호로 외선들을 격파하는 큰 공을 세웠고 그 후 경상 우수사, 전라 좌수사, 전라 우수사 등 수군의 요직을 두루 거친 노장이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병선이 조은선에서 맹선으로, 맹선에서 판옥선으로 개량되며 발전해 오는 동안 그 역사의 중심으로 활동해온 사람인데요. 전라 자수사 이순신의 조방장이 되어 있을 때가 78세였으니 노구임에도 그 의기를 비교할 바 없으면 매우 특별하기만 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는 이순신을 따라 옥포해전, 한산도 해전, 부산포 해전을 함께했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많은 조언을 했을 것인데요. 권율의 행주 대첩 때는 다시 충청수사가 되어 막바지 전투에 이른 조선 군사의 화살이 다 떨어져 갈 때 한강을 통해 배의 화살을 가득 싣고와 승리함에 있어 지대한 역할을 했고 용산청 부근 강변에 진을 친 2만여 명의 외적을 향해 포를 쏴 그 기세를 한층 꺾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활약했던 노장 정글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한산도로 돌아와 있던 것입니다. 그 3년여 후인 1597년 정인전에 외적의 재침이 시작되어 갈 때 정글은 숨집니다.